화성 연쇄살인 사건. 화성에서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친 총 10차례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10명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피해자는 할머니에서 어린 소녀까지 굉장히 연령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강간과 살인이 아주 짧은 간격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다소 엽기적인 형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86년 9월 15일) 그는 마을에 사는 한 고령의 여성을 처음으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10월 20일 이번에는 젊은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합니다. 두 달 후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만 살인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일한 동네에서 귀가 중이던 24살 여성이 집 앞에서 강간 후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틀 후 다시 네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귀가 중이던 21살 여성이었으며 약 한 달이 지난 1987년 1월 10일 18세 여고생을 다시 교살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미성년자 살인이었습니다. 그 후 약 4개월 동안 범죄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87년) 초여름인 5월에 비 오는 날 29세 여성이 남편을 마중가다 살해당합니다. 이 비 오는 날의 사건을 계기로 화성 연쇄살인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 때문에 그가 겁을 먹었는지 1년 4개월 동안 범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온 국민이 올림픽에 들떠있던 시기에 54세 주부가 다시 결박당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다시 한번 13세 여중생이 살해당했지만 이는 모방범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저질렀던 마지막 화성에서의 살인은 다시 2년이 지난 1990년 11월에 일어납니다. 14세 여중생이 귀가 중 강간 및 교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10차 사건은 다시 모방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보통 피해자의 머리에 그들의 속옷을 씌우는 다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총 8번의 살인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시체를 칼로 찌르거나 시간을 들여 옷을 하나하나 다시 입히거나 음부에 복숭아 조각들을 넣는 등 경찰을 농락하는 듯한 모습과 여유마저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은 연 180만 명, 지목된 용의자는 3,000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력이 동원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 과학수사가 발전되지 않았었고 1988년 올림픽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재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수사력에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는 압박 또한 높다 보니 압박 수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용의자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간범은요, 초범은 한 번만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결국 또 그 다음에 들어와서 교도관이랑 재소자랑 좀 친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교도관 또 바로 나가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들어오고요. 들어서 형님 또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강간은 그렇게 한 번에 끊기는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남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자유의지로 끊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해서
정말 자기가 죽었다면 몰라도 사실 멀쩡히 살아있다면 뭐 성범죄든 아니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든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사람이 나쁜 짓을 끊는 거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궁으로 빠져 있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2019년 9월 18일 드디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이 해당 용의자는 바로 1994년 처제를 강간 및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지금까지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이쯤에서 유영철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범죄자 유영철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은 지금쯤 죽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당시 몽타주로 진범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저희는 당시 목격자들로부터 나왔던 이 몽타주로 사건의 윤곽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왼손 손목시계 아래로 문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1994년 이춘재가 검거될 당시의 사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왼쪽 손등에는 문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위로 올라간 손목에 문신이 있어 가린 걸까요? 지금 이 사진은 이춘재의 고교 시절 당시 사진입니다. 사진의 몽타주와 많이 닮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생겼나요? 고교 시절 사진의 이춘재의 얼굴은 코가 길고 큰 형태로 중앙부가 굉장히 도드라진 얼굴입니다. 몽타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몽타주에서는 중앙부가 굉장히 작고 오히려 얼굴의 상당부가 강조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총 3가지 사건입니다. 과연 그가 모든 사건의 진범일까요? 왜 이제까지 그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범죄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몽타주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로스트 팀이 출발했습니다. 몽타주에 그려진 이 남자는 누구이며 이춘재의 사진과 몽타주가 과연 동일 인물인지 얼굴에 대한 모든 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상 전문가와 무당분들에게 이 몽타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처음 봤어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타주를 따로 본 적은 없고. 네. 아니요, 없어요. 처음 네네. 요즘에 인터넷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처음 봐요. 예. 보이는 이미지를 보면 성격도 좀 괴팍하고 눈매를 보면 눈매에 살기가 있고 살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관상에서, 얼굴에서. 네. 외형적으로 느껴졌을 때는 일단 딱 보면 그냥 범죄자 상이고요. 아주 흉악범에 들어가는 그런 그 관상의 어떤 조금 소견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살인사건과 연루된 몽타주 아닌가. 성질이 다혈질이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이겨먹는 거 좋아하고. 순간 그냥 우리가 눈이 돈다 그러잖아요. 여느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를 저질러 수 있는 상이죠. 눈썹의 위치와 그 길이, 그 다음에 두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조금 반대되거든요. 양쪽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눈썹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잘 모르거나 어떤 그 이해관계나 관계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냉혹하거나 차가운 이런 명소는 내가 쉽게 자살한다고 해서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있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지 않고 분명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떤 큰 건물인데 도심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넓은 큰 시골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어중간한 건물 속 그 위치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이반대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겠죠. 왜냐면은 세상과 이반대에 있다는 거는 뭐 수용돼 있다든가 형무소에 가 있다든가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살아있다로 나오는데요. 50대 초반, 50대 중반. 몰입돼 있는 곳에 갇혀 있다든가. 쉽게 말해서 구치소 깜빵. 얼굴을 보면 단명사주로도 나와요. 50대 중반, 50대 후반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라는 형국이고. 서울을 경계점을 둬서 밑에 쪽. 부모가 있어도 부모랑 함께 할 수 없는 사주. 형제 전존이 있어도 동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사주. 가족의 덕이나 부모의 배려나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부족했고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고 이 문제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특히 어머니에 대한 특히 그쪽으로 여자 쪽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좀 이상한 뭐랄까 개념이 박힌 듯한 20대 초반, 20대 후반, 요 때까지 또 그 여자친구, 뭐 버림을 받았는지 그런 아픔을 많이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 이 사람 마음 안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불화산,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부모한테 천대 아닌 천대를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 성격을 그대로 내려받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보면 많이 맞고 살았다.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와서 이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이런 거를 가슴에 한이 맺히게 이제 막 가슴에 서러움 아닌 서러움을 품고 살라는 사주고. 가정운은 없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가정, 또는 결혼을 해서 갖는 가정, 또는 자녀를 이루는 가정, 이런 어떤 가정운이나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운은 조금 지극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했거나 별거했거나 또는 상처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살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 사람은 평생 감재를 달고 다닐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오래됐지. 수감된 지 벌써 몇 년 됐는 사람이지. 나왔다가도 금방 또 들어갔지. 얼마 밖에서 못 살고. 조금 지능적이거나 뭔가 계획범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어떤 범죄를 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확률이 더 크죠. 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얼굴을 보면 단명사주로도 나와요. 50대 중반, 50대 후반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라는 형국이고, 돈에 대한 서름도 있지만 돈에 대한 서름보다는 인간에 치여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지내는 사람이다. 왼쪽에 컬러 사진이 하나 있죠? 아, 네네네네. 네, 이거요? 이쪽은 측면이고 정면이니까 귀 모양은 틀릴 수는 있지. 근데 내가 보기엔 동일인물이야. 뭐 흡사하네요. 흡사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느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되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는데요. 약간 속하고 겉이 다른다는 느낌? 똑같다, 비슷하다. 아까 봤던 뭐 다주에 똑같다, 비슷하다. 동일범? 피비린내가 자꾸 나요. 피비린내. 또 둥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TV,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나오는 거 외에 또 다른 범죄를 한 두세 건, 두 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여자만이 아닌 남자도 분명히 죽였을 거다. 많이 좀 비슷한데? 왜냐면 눈썹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지금 수감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살인자 용의 선상에 있든 없든 이 사람의 몽타주의 이 변화나 이걸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노후가 편할 수는 없어요. 이런 관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살인의 충동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은 많은 전문가들 또한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2019년 DNA 감식 결과로 진범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